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5개월째 이 늪에 빠진 일자리 문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고용 동향이 그 전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여전히 10만 명대에 그쳤거든요.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최근에 이런 고용 관련한 뉴스를 볼 때 신규 취업자 수라는 통계를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기자들이. 예. 이유가 좀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데요. 이 실업률 통계라는 게 체감치를 반영을 잘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자영업이 많은 특성상 1시간만 일해도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가 우리 피부로 체감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 신규 취업자 수 이 증가세입니다만은 이거는 새로 일자리를 몇 명이 더 얻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체감치와 직결이 되거든요. 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중시한다.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게 지금 5개월째 10만 개 미칩니다. 특히 지난달 5월 같은 경우에는 7만 개 정도로 예. 고용 쇼크다 하고 막 언론들 또 경제 네. 전문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7만 개면 굉장히 좋지 않은 그렇죠. 편입니다. 그러니까 10만 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고용 쇼크 혹은 일자리 대란이라는 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이제 우려를 표명할 정도인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지금 국정 수행 지지도가 높은 현 정부의 약한 고리가 경제이고 예. 또 경제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야가 바로 이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신경이 좀 쓰일 겁니다. 예. 특히 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업종,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부분이 네.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예. 10만 개 이상 줄었는데 통계청의 일단 발표는 구조조정의 여파다. 특히 이제 조선업, 해운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글쎄 이 구조조정 진행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일자리를 적어도 공개적으로 잘라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예.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내부재 같은 분야에서 실제로 판매 부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게 요즘 정말 안 팔려요.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통계청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번에 이제 드러난 게 생산 가능 인구라는 연령대를 상당히 그 경제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일자리의 중추거든요. 일하는 사람들 15살에서 64세까지인데 이분들이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통계학적 부담이라는 표현도 전문가들은 쓰는데 디모그래픽 오너스라고 그러는데 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니까 일자리가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줄기 시작하니까 올해도 한 5만 명 정도 줄 것으로 보여서 이것도 이제 상당히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최저임금 인상 예, 같은 거. 그렇죠. 이제 앞으로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에 예. 두고 지금 논란 중입니다만은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죠.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지금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되는데 크게 오를 경우에 자영업자들한테 특히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일단 통계청은 이번 통계를 발표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통계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드러나는데 예. 아까 고용 쇼크가 벌어졌던 5월 기준으로 보면 이 음식, 도소매업, 숙박 예. 이런 분야의 일자리가 좀 줄었어요. 예, 예. 느는 게 적어도 예전만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분야가 대개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이번 6월 말 통계를 보면 도소매 분야에서 제조업에 이어서 줄었어요. 일자리가. 이 얘기는 최저임금의 영향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부 얘기처럼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정부가 다음 주에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저소득 측 소득 보완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그건 효과가 좀 있을지요? 저소득층 대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자리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소득층 더 정확히는 이제 소득 계층을 10개로 나눴을 때 밑에서 한 세 번째까지 정도를 우리가 서민 저소득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돈을 벌어서 어렵사리 이제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돈을 벌어서 빚 이자를 못 갚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내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 이제 소득을 보전해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일자리 대책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 살리기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이번 통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건
어제 이 경총의 자료에도 드러난 겁니다만은 대부분 일자리 문제 부담이 20, 30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취준생 혹은 사회 초년생들한테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일자리 돌파구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뭐 기업들 보고 일자리 만들라 그런다고 목쨘다고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경기가 하루아침에 살아날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자영업을 어떻게 살릴 거냐에 대한 고심도 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청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유망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어떤 일자리 대책이라는 게 임시 방편들인데 이런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추세를 되돌리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